저는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한독수 추대론에 대해서 반대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독수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이 안 되는 분인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이 선수 뛴다는 얘기가 바로 나올 테고, 왜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게, 야 인간들아, 이 위중한 시기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탄핵하면 어떡하냐, 자리를 비우게 하면 어떡하냐가 우리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비워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해서 빠지나 후보 나온다고 빠지나 컨트롤 타워 비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모순된단 말이죠. 앞에서 한독수 총리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죠. 두 번째가 그런 거고, 일단 정치인 출신 아닌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켜본 바 있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용병론 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가 니네는 그러면 정당 뭐하러 하냐, 뭐 다 후보들 꺼올 거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추대론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관되게, 그렇지만 여론조사상 많이 올라갔고 국민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됐으니 적어도 단일화 과정은 김문수 후보가 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정이 병한 이후에. 근데 그걸 안 하셨으니 뭐 이번 선거에 책임이 당연히 크게 있으신 거죠. 네, 뭐 오차 범위 내로 접전까지 갔긴 갔다 하더라고요. 서울 민심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전국 민심의 풍향계 같은 데잖아요. 원래 강세 지역 빼고는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줄 수 없다, 이제 이게 명확한 거고, 탄핵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얘기 그럽니다. 탄핵을 당한 거면 대통령이 파면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결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특히 뭐 서울 시민들도 당연히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안 했잖아요. 어떻게 득표가 되겠어요? 민주당의 남녀 갈라치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심했고 그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에서 그 20대 남성들이 정치적으로 피해받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20대 남성들로 하여금 보수 진영에게 투표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친화적인 정책들이 대다수입니다. 연금 같은 것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거 저 연금 특유에 있지만 20대, 30대, 뭐 20대들은 전혀 이 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도식으로 말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면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하는데 10,000원 더 내고 결국 5,000원 더 받으면 그거 어떻게 더 내고 더 받는다 그래요. 그건 덜 받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구조상 이 연금은 지속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40대, 50대의 분들은 전혀 피해보지 않는 구조 연금인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였던 부동산 정책 역시도 소득이 있고 자산이 없던 40대, 50대들이 이제 자산을 갖기 시작하고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들의 자산을 급속도로 불려준 게 문재인 정부. 그 가운데서 소득도 자산도 없게 된 20대들은 소위 말하는 사다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럼 뭐 가계부채 늘어난다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뭐 LTV, DTI, DTA 이런 것들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대출을 해주는 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대출의 의미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커지는 거 위험하지만 관리해야 되겠지만, 가계부채는 어디까지나 경제성장률이랑 연동해서 봐야 되고, 우리 전체 GDP가 커지면 가계부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것만 막 틀어잡을 필요가 없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거 보면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2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유일하게 대출인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니는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해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대출해줘. 그럼 계속 이런 사람들이 집 사고 계속 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한테 어떻게 20대가 표를 주겠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연금 얘기,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얘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사실 20대들이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가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잘 전달해준 후보, 그러니까 가장 효능감이 높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저한테 느끼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도 연금 받는 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20대를 보기에는 저 형도 연금 못 받는구나, 그럼 좀 힘 좀 실어줄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개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견제 세력과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상호간의 비판이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 경선이 불과 한 달여 정도에 전에 있었고 전당대회를 또 치른다. 내지는 전당대회를 치른 과정에서 사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이 두 분이 거의 말하자면 2차전처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경선이 재탕되는 건데 대선 후보 경선이 재탕되는 건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당이 좋아지나? 소위 말하는 개파 간의 반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이면 거의 바로 이제 전당대회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임기 6월 30일인데 6월 30일 임기 딱 그날에 자 전당대회 치르겠습니다 해도 최소 물리적인 시간이 한 두 달 정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바로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죠. 저는 그게 오히려 2020년에 제가 있었던 그 김종인 비대위처럼 혁신형 비대위를 통해서 완충을 좀 두고 대선의 패배 복귀를 처절하게 좀 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당원당규 개정도 좀 하고 정강정책도 뭐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이런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비대위 체제를 조금 유지를 하면서 이 개파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상호간의 화학적 결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전당대회 치르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후보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거, 그 가운데 당무감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무감사를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 교체 파동의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김문수 후보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다 안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해도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 왜 그럼 거짓말 했는지, 왜 말을 번복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밝히셔야 된다고 봐요. 관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관심을 먹고 사시는 것 같아서 관심을 끊어드리는 것이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형 원내대표.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여 투쟁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당성이 잘 안 생기면 대여 투쟁에 힘이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니네 너무 나빴어 라고 했을 때 니네도 나빴어 라고 지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래 니네는 되게 뭔가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힘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막 지리멸렬하고 막 다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셨던 분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대여 투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윤석열, 이재명 시즌 3 되는 거죠.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용태가 가지는 정치적인 포지션도 그렇지만 나오는 메시지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최고 있었고 후보가 확 하지 않으면 그 후보보다 작은 힘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후보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장은 의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사태를 벌린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선거 저도 선거 치르지만 가장 큰 책임, 가장 마지막 책임은 결국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후보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인선, 환경 등등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후보가 나온 순간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자면 음지에서 말하자면 아름아름 하던 부정선거 담론들이 완전 공적 영역으로 침범해버렸잖아요. 완전 회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 선거가 있는 것이 맞는데 선관위 자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광역 선거관리위원회, 각 이제 기초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단체 수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할 때 아시다시피 학교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차출이 돼서 선거를 하다 보니 소쿠리에도 담고 바깥에다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실한 내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정의를 해놓는 순간 모든 부실이 다 그 안에 의도가 담긴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정선거 담론이 암처럼 쫙 퍼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의 그 사이를 이 공당이 굉장히 잘 막아놓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성큼성큼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 또 당원들이 잘 막아주셨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해서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다 사전선거 하는구나 많이 돌려놨는데 정작 최고
그 통수권자가 부정선거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선거를 털었으니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 막아놨던 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암 같다고 하는 게 막 전이가 되면서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세요. 여러 가지 음모론들로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막 계몽령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둑이 터져 버리니까 막 무슨 여러 가지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위험한 거고 거기에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었고 이 국면 속에서도 이재명은 안 되지 하고 버텨주셨던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믿는 거죠. 뭐 국민의 힘을 믿는다기보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생각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걸려있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꽃길을 열어주신 게 그거니까 뭐 임기만 잘 맞췄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에 재권 재차출을 할 수도 있었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지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체질 자체를 되게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상한 담론들을 막 공당 안으로 끼어들어오게 해버렸으니 지더라도 되게 나쁜 방식으로 지게 하는 거죠. 뭐라도 하는 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든 뭐 사과, 뭐 사죄 이런 거 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뭐 하다못해 이런 성찰적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나름의 반성문이란 반성문인 것이고 진짜 정치는 하루아침을 모르니까 뭐 보수 진영을 전열을 다 가다듬고 뭐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랑도 어떻게 또 잘 뭔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진영 전체에 대한 재건이 잘 이루어진다면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그럼에도 신당과 이준석이 돌아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아직은 뭐 너무 요원한 얘기들이라 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죠. 정치적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다 실을 우럭이라도 다 끌어안아서 해야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득권이라면 영남, 강남, 소위 양남을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강북, 그 다음에 비정규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었던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기득권 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 매일같이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겪지만 어떤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조 밖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는 거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노란봉투 이런 것들이 말이 좋지만 결국 노조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지만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여전히 어려운 삶을 겪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당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몰아세워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를 보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양극화가 더 줄어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양극화가 더 커져요. 부동산 값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값도 민주당 정부 때 올라요. 다시 그럼 보수 정부 때 낮아지고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뭐 주택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욕도 먹고 되게 한심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늘 오히려 국민한테는 더 좋은 정책으로 그다음에 더 좋은 결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결과들이 우리의 막 정치적인 난맥상 속에서 가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많이 세계의 어떤 선진국으로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래도 보수 정당이 그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던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경제정책이나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는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제 믿음을 저는 갖고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의 개혁을 좀 지켜봐 주시면 나아지는 민생으로 보답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